자, 그래서 공화주의 특징 앞에서 얘기한 거 쭉 얘기해서 뭐 이제 똑같은 얘기는 피해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죠. 뭐가 중요하다? 시민적 독성이 중요하다. 국민의 수준, 국민의 수준. 그래서 시민적 독성이라는 것은 공공의 선, 그렇죠? 사회 공동의 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 개인들 사이에 서로 어떤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공화주의자는 견제와 균형, 또 상호 존중, 상호 이익, 또 개인의 어떤 이익과 전체 이익이 서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통해서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깨하게 되는 것이죠. 깨하게 되는 이게 공화주의예요. 자, 그래서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런 또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치, 공화주의의 핵심은 법치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다. rule by law죠. 법은 공화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바로 이 법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틀이 유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뭡니까?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뭡니까? 또 타인의 어떤 자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제한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의 막 자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걸 다 규정한 게 뭡니까?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너 자유롭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그렇죠. 타인의 재산을 뺏는다.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뭐 처벌을 받고 이거는 결국 이제 그 법치죠. 그게 법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법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치에서 통치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법치 제도만 잘 운영되어져도 공화주의는 건강해. 민주주의는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법과 제도가 굴러가도 어느 순간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법의 시대 제도가 그때는 뭡니까? 그게 위기죠. 공화제의 위기죠. 민주주의 위기죠. 그때 이제 뭡니까? 필요한 것이 시민적 덕성이죠. 시민미도. 그래서 아까 말한 마키아벨리, 루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개개인들이 바로 그런 공화주의적인 이것을 유지하고 또 민주주의적인 것을 과정이나 절차나 요소를 가지고 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시민적 자질이죠. 시민적 자질. 다시 강조하지만 볼처, 시민 볼처, 시민적 리더, 덕성.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뭡니까? 수준,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게 없어도 돼요. 법과 제도만 잘 굴러가도 그냥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뭡니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시민의 어떤 질이죠. 들이 갖고 있던 어떤 도덕적 능력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하지만 공화제는 바로 혼합정책 요소가 강하다라는 부분은 다시 강조하죠. 그래서 혼합정책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얘기하겠습니다. 혼합제는 말 그대로 조화와 견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인 지배, 소수 지배, 다수 지배를 장점만 모아가지고 혼합 정책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다 혼합 정치예요. 혼합 정치. 기본적으로 이제 삼권 분리, 그렇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혼합 정치적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혼합 정치라는 것은 플라톤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소크라테스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뭡니까? 아테네를 가지고 타락시켰다. 심지어는 반역을 끼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이 결국은 이제 현실에서 물러나가지고 야! 이렇게 정의로운 아주 고결한 인품을 가진 소크라테스 스승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먹고 죽느냐. 이건 아테네 국가, 도시국가가 잘못됐다. 공동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개인이 정의로운 것보다 공동체가 정의로워야만이 그 안에 개인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문제의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저스티스 했을 때
개인의 정의를 얘기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플라톤은 그런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는 거 보고, 아이고 개인이 아무리 정의로 와도 국가가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되자면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상국가의 국가론 아닙니까? 혹은 뭐 군주론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상국가. 그래서 그 철인정치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하는 철인왕, 필로소피 킹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했는데 사실 플라톤도 그거 얘기했지만 현실 속에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데아의 세계죠.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는 플라톤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데아의 세계죠. 그래서 플라톤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아예 그건 현실 속에서 힘들다. 그건 영혼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법률 국가를 통해 가지고 현실은 법에 의해 가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래서 그 법률 국가에서 플라톤이 그나마 현실 속에서 가능한. 그러니까 플라톤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데아 세계는 그 지혜로운 군주가 다스리는 철인왕 통치인데, 그게 현실에 불가능하면은 그냥 법에 의해서 잘 통치되어지는 혼합 정체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치를 강조하죠. 법은 가능한 최선. 법은 이성에 의한 통제죠, 그렇죠? 또 법의 지배는 신의 지배다. 신이 직접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인간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혼합 정치는 차선책이죠, 차선책.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래서 이제 그 법률 국가론을 얘기하고 정치가론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국가는 어떤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건 좋은 거고 나쁜 것이냐 해가지고 6가지 정치 체제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근데 구분의 기준은 뭐냐?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군주정은 뭐예요? 1인이 통치인데 법이 있어요, 그렇죠? 법 아래 1인 지배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플라톤은 최선의 정치야. 예.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법보다는 그 위에 있는 지혜의 왕, 그렇죠? 그게 현실은 좀 어려우니까 법이 있는 쪽에서 군주가 그 법에 맞게끔 지혜롭게 통치하는 게 가장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치 체제다. 반면에 참주제는 뭐예요? 무법으로 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막 하는 거, 그렇죠? 독재. 이게 참주제죠, 참주제. 예, 참주제. 전제군주, 그렇죠? 귀족제는 뭡니까? 법 아래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 이 귀족 정치, 그죠? 귀족제. 다음에 법이 없는 데서 소수가 지배하는 건 과두 정치.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렇죠. 민주제.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면서 다수가 참여하고 지배하는 거. 이 민주제. 그러면 뭡니까? 법도 무너지고 그냥 다수가 그냥 떼거지로 와서 막 하는 거. 이게 중우정치. 그래서 사실 플라톤은 뭐예요? 요 민주주의는 다 나쁜 거로 봤어요. 나쁜 거로 봤어요. 민주주의는. 근데 민주주의 중에서 그나마 이제 법이라도 있으면은 유지되면은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봐줄만한데 이게 민주주의가 타락해가지고 대중들이 막 이제 막 자기 이익, 자기 감정,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우리나라 떼법을 식으로 막 소리만 지르면 아우성만 지르면 그냥 무조건 국가 거기에 복종하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중우정치, 무법적 다수지배.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뭐 민주노총이 말이죠. 떼법, 뭐 세월호도 떼법. 거기 다 법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말입니다. 떼거지 한 건데 이게 제일 아주 그냥 최악의 정치다. 그렇듯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펀주의 이런 기본. 그래서 이제 법 속에 뭘 갖추냐? 기본권, 그렇죠? 자유롭다, 평등하다, 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 국민주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1인 1표, 그렇죠? 누구나 다 참정권을 갖게 된다. 국민주권, 권력 분리, 그렇죠? 의회주의, 헌법을 제정한다고 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펀주의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플라톤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는 비판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실 뭡니까? 귀족 정치를 성리했어요. 귀족 정치. 이렇게. 키케로 역시 귀족 정치. 사실은 엄밀하게 가면 우리가 대중민주주의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의회를 통해 가지고 간접으로 통치하고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제 귀족 정치의 어떤 유산이다 볼 수가
있죠. 있죠. 근데 이들이 뭡니까? 선출되어진 이들이 이제 일반 대중과 같은 사욕과 욕심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가 위임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대표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당선되기까지는 야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이제 위임자가 뭡니까? 피지배자가 되죠, 그죠? 자기가 이제 통치자가 되죠. 그럼 이건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자,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민의 엘리트 불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그런 현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뭐 군주를 얘기한 거는 바로 그런 타락되어진 가능성, 타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뭡니까? 군주가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그냥 엎어가지고 엎어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또 민을 강조했어요. 엘리트 대신에. 그런 의미. 자, 그래서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절대주권, 네? 전제 왕권에 대한 그것이 시작됐지만 기본적으로 민에 대한 불신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공화주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몽테스키, 해링턴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영국, 미국, 뭐 메디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또 한편으로는 공화주의는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화주의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그걸 바탕으로 하지만 전체 사회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엄밀하게 하면 사회주의가 애초에 어떤 이상적이다고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순서의 차이가 그랬죠? 순서의 차이. 그렇죠? 순서. 자유 다음에 평등이라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사회주의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어떤 사람은 공화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 공화가 모두 공이잖아. 그렇죠? 화가 뭐예요? 벼화에다가 입구잖아. 그렇죠? 동양은 이제 벼농사가 생리수간이니까 이게 봐라. 벼라 가지고 입 나눠 먹는 게 공화다. 앞에 들으면 공산주의식으로 공동분배 그런 식인데 그거는 말장난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화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조화와 사회의 공익성과 공공성과 같은 의미에서 공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떤 사회주의 요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뭡니까? 자유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의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퍼플리즘이나 하는 것들이 왜 문제냐 하게 되면 바로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그렇죠? 동의를 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 아니 어려우니까 이번 같은 경우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적게 받겠다. 너 많이 가져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과정이 없이 말입니다. 이거 불쌍한 사람 안 된 사람들 해줘야 돼. 가운선 자격한 이거는 전혀 그거는 번지수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그 공화주의가 거쳐야 될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개인의 자유에 의한 동의와 합의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통일됐을 경우 북한은 이 자유주의 이거 전혀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일정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동의하고 합의를 해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대본에 그냥 금방 통일돼. 만약에 통일된 사람들 뭐 바로 그냥 자본주의로 한다고 이 사람들 모르잖아요. 뭐 그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뭐 사회주의를 잠정적으로 하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면서 정신적 이건 가능해. 그렇죠? 이런 건 가능해. 우리 사실 그렇게 가야 돼요. 기초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게 다 그렇게 단계를 받고 동의를 받고 또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잖아.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나 손해 감수할 테니까 그래 그거 줘. 그게 아니잖아. 기분 내키는 대로. 대통령도 뭐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심해서 위로해드리는 차원에서 돈을 이거 아니죠. 이거는 그게 무슨 뭐 자기 돈이야 그렇죠. 공격을 해야죠. 이거 고맙게 생각해야죠. 고맙습니다. 이 형편이 이러니까 불가피하게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좀 돈 현금 드릴 테니까 양해바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잖아요. 뭐 내가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주듯이 시에 베풀듯이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30만 원 주고 뭐 세금으로 300만 원 들어가면 뭡니까? 뭐 의미가 없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서 이제 쭉 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무슨 공화주의 역사 원이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없고 뭐 했는데 리더십 얘기, 리더십. 공화주의는 역시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정치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지도자가 중요해. 리더가 중요해, 리더가. 그게 뭐 1인이 지배하든 뭐 소수가 지배하든 뭐 하든 간에 결국은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 그럼 공화주의적 리더십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이 공화주의적 리더십을 알게 되면은 우리 공화당이 있는데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뭔가 올바른 리더를 가지고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른 리더가 되려면은 어떠한 리더십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좀 보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민의에 따르는 이건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거예요. 예? 마키아벨리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일반화시킬 수는 없었다. 뭐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뭐 민의에 따르는 리더십 이거는 뭐 공화주의에 따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평등하게 참여하는 거니까 민의에 따르는 리더십이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렇죠? 민심이 천심이다. 그 통치의 주체고 말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는 전제군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의 뭐 똑같잖아. 북한의 3대 세습 똑같잖아. 거기는 개인 하나만 자유롭잖아, 그렇죠? 개인 하나를 위해서 2,400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이 따르는 리더십이 된다. 민이 따르는. 두 번째, 기존의 전통하고 굳이 새로운 질서와 이건 좀 마키아벨리적인 개인적인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인데, 그러니까 공화주의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공화주의에 딱 전해놓고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 끊임없는 변화. 따라서 한쪽의 리더를 이기고 있어 노력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양쪽을 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공화주의 리더십 또 혼합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리더 정치 지도자가 중용을 많이 얘기해. 중용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덕목으로 얘기를 했고 현대 들어와서도 많은 정치가 사상가들이 이 중용의 리더십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용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중간으로 이용하게 되면 또 헷갈려요. 중용과 중간은 중도 틀립니다. 중도도 틀린 얘기예요. 중도는 이제 중간에 가지고 좀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는 게 중도인데 중용하고는 틀려요. 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중용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중용이 중요한 것은 너무 사람의 그냥 이상을 넣어가지고 현실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 좀 문제가 생기죠. 현실 바탕 속에서 거기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게 바로 중용이에요. 그게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뭐 1부터 10 사이 중간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 중용을 얘기하게 되면 뭐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중도 세력이다 중간파라 우리는 중용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예? 사실 이 중용은 엄청난 지혜와 고민과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내용 또 뭡니까? 구체적이 돼요. 중용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중간에 얘기하는 뭐 구름땅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몰라 저게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일은 다 하는데 실체가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박사학위가 해방식의 중간발을 다뤘어요. 제가 중간발 이용한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중간파가 다 바로 그거예요. 특히 해방 때도 중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파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다 극좌파의 그 먹잇감이 돼요. 김유식, 뭐 여운영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김구도 사실은 초기는 약간 중간파적인 노선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중도 세력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결국 보세요. 다 좌파 이용물만 되지. 예. 그게 뭐냐? 중용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용은 사실 뭡니까?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에 발을 디뎌가지고 거기서 가장 최선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중용입니다. 그 중용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중간하게 뭐 중간 위치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중용이라는 것은 관계에서의 기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관계에서의 기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동의하고 따르고 인정해주는 내용, 그게 중용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상식적으로 중간에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여러분 나라 소위 말해가지고 뭐 제3세력이다 중간에다가 들고 나와가지고 그 사실 대한민국 말아먹은 거는 원래 좌파들은 세계관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공산주의, 뭐 막시주의, 뭐 구체사상이니까 그 생각 어떻게 바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어설픈 말이 사람들이 뭐 좌우에 이것은 제가 중간파를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극우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우리 공화당 연단에 가서 연설한다. 저는 뭐 오픈해서 얘기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외부 연설에 가서 연설한다. 자, 내가 중간파를 그렇게 연구한 사람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우리 공화당 연단에 서가지고 내가 여러분께 떠들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공화당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절대 극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얘기. 오히려 중용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걸 또 너무 해가지고 그냥 뭐 좀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냥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용은 다 받아들여. 사실은 받아들여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설득하고 또 내가 안 되면 내가 설득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건 주의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애국심이 있고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너무 그게 함몰되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의견에 대해 가지고 막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 그건 공화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공화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요. 안에서 그게 저렇게 많이 감정이 많고 밖에 사람하고도 많이 충돌하고 말이다. 그렇죠? 아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독성이에요. 독성. 벌쳐.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정말 각자 있는 놈들 싸워야 돼. 이런 놈들은 아예 머리가 크기 때문에 변경이 힘들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헤매는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다거나 뭐 한마디 했다가 아주 원수 그리지 말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 뭐 인터넷 댓글이 유행하다 보면 댓글이라는 것은 그 짧은 공간에 나오니까 그거 한마디 받고 상처받아가지고 뭐 무시해버려. 그냥 무시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 공화당원들이 품고 여러분이 좀 인격적으로 그걸 극복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어떤 거 이거 좀 이해가 갑니까? 예. 혹시 재미는 있어요? 네. 다행이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이 내용은 대학원 박사과정 속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이 예?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 공화당을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 얘기할 때는 제가 사실 이거 전공자도 아니에요. 사실 전공자도 아니야. 전문가도 아니야. 그러나 그 정치학 박사니까 기본 가닥이 있잖아요. 가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핵심을 내가 여기 정리했으니까 어디 가서 이것만 보고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뭐좀 아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 공화주의가 좋고 뭡니까? 우리한테 싸가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이다. 자, 그래서 공화주의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임시헌법 1919년 4월달에 임정 출범하고 바로 이제 임시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모든 인정인사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했어요. 그게 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1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미스테리야. 아니 우리가 무슨 민주제를 알고 우리가 무슨 공화제를 알아요. 오랫동안 왕조 조선 500년 왕조 맨날 침해당하고 신문제 사회에 살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공화주의 내용을 그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죠. 거기다 일제는 뭔가 나라도 망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아직까지 왕조적 질서 의식이 윤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유교적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걸 다 못 받고 여기에 다 합의를 했는가? 이건 좀 미스테리야 사실. 미스테리. 더구나 나라도 없는데 임시정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그대로 초심은 뭡니까? 번지수를 제대로 잡았다 이런 얘기야. 제대로 잡았다. 에? 이것도 보면 하늘의 덕이야 사실. 이승만 대통령. 좀 있으면 나와야지. 네. 임정일이죠. 영향이 아니에요. 자, 이게 오늘날까지 임정일이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동양에서는 그 시대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순원, 손문 그야말로 왕조 시대의 대표라면 중국 아니에요.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왕조, 군주제, 절대 왕조의 역사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또 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거슬러 가게 되면 진시 황제부터 갖고 있었던 그 문화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문화되고 경제 수익이 높아지고 해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봐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문화 속에 그게 그대로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국에 그걸 덮은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신의 혁명의 손문입니다. 손문. 그래서 손문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그 손문에 대해서는 모택동도 수승, 장개석도 수승, 예? 떠받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왜 국민당, 공산당으로 갈라져가지고 오늘날 이제 공산당이 대륙을 먹고 장개석군이 피해가지고 대만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공통으로 뭡니까? 근대 중국의 시작은 손문으로 가. 손문이 바로 뭡니까? 손문이 바로 공화정을 얘기한 공화정. 2500년 이상 기원전부터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 동안 중국처럼 이렇게 절대 왕권이 그래서 해겔이 그 얘기했어요. 동양은 오랫동안 중국을 얘기한 거 오랫동안 왕권 제도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유를 얘기할 수가 없다. 예? 자유가 얘기할 수가 없다. 아예 그냥 동양을 제해놓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국. 야만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통치했을 게 그게 무슨 개인이 있고 자유가 있고 역사의 법칙이냐? 거기는 역사의 법칙 발전한 것이 없다. 야? 동양은 뭡니까? 어느 상태에서 정된 사회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해결이에요. 그걸 깨자라고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순원이고 공화정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도 사실 이제 순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건 없어요.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리고 하여간에 그 좋은 걸 받았던 우리가 스스로 느꼈던 간에 우리가 하여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걸 헌법에 받은 것.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국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자, 이제 이승만이 나옵니다. 자, 제가 바로 아까 이승만이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었나요? 첫 번째가? 자승희 원장, 박정희 기념관 원장. 자, 오늘은 그냥 이승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복일. 인복일. 또 유튜브나 보는 사람이
야, 그 이승만 대통령인데 뭐 이승만 이름을 부르냐? 야, 그냥 이승만. 우리가 공부한 자리니까 뭐 존치 이런 거 생각하고 이승만과 공화주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이 왜 위대하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의 위대성을 가지고 1945년 이후부터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승만의 뿌린 씨앗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열매를 맺은 것이지 거슬러 하게 되면 젊은 시절에 이승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승만은 일찍부터 공화주의를 지향을 했어요. 1904년 한성 감옥에서 독립.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1800 몇 년생이죠? 1895년. 그렇죠. 1875년 75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때죠. 그때 뭐 고종 뭐 이렇게 물러나 뭐 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을 텐데 그때 독립정신을 소술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냐? 내가 공화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뭘 했느냐? 제주도 모아놓고 뭘 가르쳤느냐? 한글 가르쳤어요. 글 가르쳤어요. 글. 먼저 한 게 교육입니다. 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저거 양녕대군이죠, 그렇죠? 양녕대군 손자로서 왕손이잖아, 그렇죠? 본인 또 과거 시험 여러 번 받고 그렇죠. 또 그때까지는 다 아직 신문제 사회인데 그때는 벌써 이미 이승만 대통령 일진이 뭐예요? 그건 다 쳐버리고 벌써 고종 물러가라고 한 것부터 강아지 감옥에서 모아놓고 신분 떠나가지고 그걸 가리키고 도서관 사설을 했어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책을 모아놓고 딱 적고 책 빌려주고 읽게 하고. 네? 그 감옥 중에 도서관 사설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책 읽어주고 그걸 가리키고 또 뭐 했냐 감옥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서 뭐 박사하겠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하기하고 뭐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말인데 그때 영어 배운 게 아니라 선교사들한테 배워가지고 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사전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쓴 겁니다. 만든 거예요. 예? 1호 영안사전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안에서 뭐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뭡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한성 감옥 6년 거기서 다 이미 벌써 트레이닝 되어지고 자기의 사상 가치관이 정리되어지고 그때 확실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머릿속에 박힌 게 바로 뭐냐? 나는 공화주의다. 예? 공화주의다. 그때는 뭡니까? 공화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시민이 뭔지 이거 전혀 모르는 시기예요. 여러분 민족이니 민족주의 이거 다 일본 애들이 번역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 몰라요. 다 우리 개념이 우리가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승만은 스스로자가 스스로. 자, 그래서 자 유영익 교수, 뭐 이승만 대통령 연구 제1인자죠, 그죠? 자, 이승만이 세계 연합 정치들을 비해 미국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대통령제 공화제야말로 최상의 제도였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벌써 감옥에 있을 때 앞으로의 조선은 이렇게 가야 된다, 공화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때 그쳤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14년 2월 태평제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태평양 잡지를만도 글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헌법에 발전한 데서 공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화 정치는 군주정과 반대되는 것이다. 특권 계급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글을 보고 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공화주의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본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예? 또 적극적으로 공화주의를 한 것은 바로 3.1운동. 딱 밀어서고 임시정부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확실하게. 그래서 1924년 임시정부 최초의 우리나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집정관인가 그랬죠, 그렇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실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48년부터 따져도 이승만이고 임시정부를 법통을 따져도 이승만이고. 예?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왕정을 대신해서 공화주의 정치체를 본격화시켰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조소왕이 있니 신익희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을 또 문서를 작성했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승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다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없이 그냥 민주공화제로 바로 국채를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논문도 쓰기도 하고 책에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챕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만의 민권운동, 독립운동, 건국운동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 평생을 통해서 공화주의를 실천해 가지고 만든 결정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구한말, 자, 저 자각적이라고 해서 자각적. 아까 얘기했죠. 대제학당 다니면서 성교사로부터 뭐 얘기 들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승만이 스스로 생각한 거. 특히 감옥에 있는 거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아! 자유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가치다. 충분하다. 그럼 모든 자유는 누구나 다 평등 가져야 돼. 민권이 중요하다. 민권이 뭐냐? 오늘날 치면 뭡니까? 인권입니다. 기본권. 그걸 자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 그걸 글로 쓰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권운동, 민권을 얘기하게 되면 이승만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 시절에 1890년대 때 민권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권의 개념도 모르는데. 그걸 이승만은 스스로 자각했어요. 스스로. 깨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개혁 운동 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감옥에서 그렇죠. 그전에는 뭡니까? 독립신문, 독립협회. 예? 참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깨달았던 것은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가보니까 정말 미국이 진짜 그렇구나. 내가 책을 통해서 들었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었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미국에 직접 와보니까 그대로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승만은 뭡니까? 미국이다. 네. 우리가 가야 갈 길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승만이 무슨 뭐 오늘날 치면 미제리 미국만 추종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왜 미국이고 강대국인가 그 본질을 이승만은 알았던 거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없지만 독립하면 반드시 이런 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뭡니까 이승만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방을 뭡니까? 방공. 그래서 건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조속을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문명사적으로 이게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 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공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이승만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구체적으로 결과물로 잉태돼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승만이 젊은 시절 때부터 10대 후반, 20대 초부터 가졌던 그 이상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한 데서 뭡니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죠. 자 그러면서 이 공화주의가 잘 되려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까 제가 법치해야 된다. 균형 이해가 된다. 제도 잘 해야 된다.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뭡니까? 교육했다. 교육.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뭡니까? 미국에게 요청했죠. 우리 조선에 우리는 워낙 가난하니까 조선이 아주 대한민국이죠. 똑똑한 청년들을 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제발 좀 공부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해가지고 미국에 보내라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국비로 가가지고 공짜로 가서 미국 돈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조속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산업화의 역군이 됐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거예요. 교육,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해서 다 자유민주주의 배웠죠 다. 네. 사회 교과서에서 도덕 교과서에서 그게 배웠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어요? 역설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얘기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온 게 뭐예요? 4.19잖아요. 4.19. 그걸 아니까 국민들이 부정투표인가 이거는 아니잖아 해가지고 들려들었었잖아요. 그때 부정투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이기분이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 그냥 그대로 선출돼요. 거기는 다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기분과 욕심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섰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였다가 한 100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하니까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다 뭐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대부분 했는데 대부분 다 독재라고 하고 장기 집권하고 그랬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장기 집권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뭐야? 자유민주를 자기가 가르쳤잖아. 또 그것에 대해 자기가 물러나면서 그 책임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를 가르쳤기 때문에 4.19가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이승만. 자, 그래서 이승만 더 나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렇죠? 응? 감옥에서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신기한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접해가지고 그냥 상부 자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 가만 보니까 공화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의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더라. 하나님. 그래서 기독 국가가 돼야 된다. 이승만이 기독 문명 국가를 주장하는데 사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가치 또 시민혁명 앞에서 얘기한 공화제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 뭡니까? 그게 하나님부터 오는 가치, 하나님부터 오는 가치. 네? 프랑스 혁명이 뭡니까? 인간은 절대자력도 타고난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 결국은 신이야, 신. 네? 하나님. 그게 사실은 이제 세속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중세에서는 이제 뭐 그런 그 중세 기독교 가톨릭 공동체였다. 그게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세속이 분리되어지면서 사실 하나님적인 세속적인 통치 질서가 자유민주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로도 경제체제가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승만은 뭔가 그 뿌리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도 기독교 문명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45년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45년 8월 이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전에 벌써 이미 뭡니까? 그 뿌리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 다 많은 사람들. 이승만이 10대 후반에 20대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 무슨 활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일생을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민을 사랑했고 뭐 틈만 나면 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예?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평생 간 겁니다. 그 지도자가 참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생각이 없죠, 여러분. 나라도 없어. 그 조선에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뭐 애가 말이지 저 하버드 석사고 박사학위 받았어. 그런데 그 이승만의 말을 왜 미국인들이 무시 못합니까? 왜 루즈벨트 대통령 또 윌슨 대통령이 그 제자로서 이승만의 말을 듣습니까?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미국에 그 당시에 뭐 아프리카에 의해서 뭐 왕족들 먼저 다 유학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라도 없어. 식민들 나라한테 와가지고 뭐 하는데 또 선교사들 도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해서 뭐 하는데 이거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립운동하면서 열심히 글을 썼어요. 틈만 나면 신문에다가 글 써가지고 보내고 VOA 방송 통해서 얘기하고 틈만 나면 국무성 관리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말입니다. 틈만 나면 루즈벨트 대통령 편지 쓰고 윌슨 대통령 편지 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미 해방 전에 이미 미국에서 뭡니까? 무시할 수 없는 제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잘 들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놀란 게 뭐예요? 바로 그 1941년도죠. 그 진주만 폭격. 진주만 폭격 나오기 3개월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일본 제국주의 내막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요? 미국인이요. 좀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 불과 그게 책 나온 지 3달 만에 일본이 그 진주만 폭격했어. 그때 미국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승만이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을 가지고 성경에 이사야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다, 선지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가지고 이사야라고 불러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뭔가 미리 그 일어나는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다. 그 미국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 감히 일본이 미국을 공격해? 이승만이 아주 냉정하게 그렇죠? 현실을 꿰뚫고 본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뭐 얘기하면 이게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6.25 때 어려울 때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누가 사실 도와줍니까? 솔직히 뭐. 그런데요. 자,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 그리고 반공노선. 반공노선 좀 이따 얘기하는데, 자, 농지개혁. 여러분, 농지개혁 했잖아요. 농지개혁 해가지고 다 농토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공산주의 방식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승만은 뭡니까? 철저하게 법에 따라가지고 자유롭게 다 보상해줬어요. 물론 이제 지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이 와가지고 야, 니네 이제 땅 다 가져와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눠줬잖아. 야, 김일성 장군 만세됐잖아요. 좀 지나가니까 이거 뭡니까? 부귀와 집단화. 그 속에서 결국은 노예가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의 그 재산인데 그걸 국가가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설득 설명을 하고 국가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국가가 매입해가지고 물론 장기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상 매각을 한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농지개혁이 토지개혁이 가장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나머지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은 그게 다 실패해가지고 계속 후진 국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뿌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반공주의.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야, 이승만은 뭐 반공주의도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서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유공화주의를 알고 자유를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공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20년 초부터 반공주의 집단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저 태평양사업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설에서 좋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평등주의 좋다.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등해야지 사람이. 그러나 공산주의 부당에서 인민의 노동의식이 약하. 그렇죠? 다 공평하게 나눠 먹으니까 뭐 구태가 내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농땡이 피워도 뭐 결국 똑같이 열심히 해도 똑같으니까. 자, 노동의식이 약한다. 경쟁이 없다.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죠. 퇴보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죠. 특히 지식계급 그렇죠? 예? 지식계급 다 철폐하잖아. 무산자, 프롤레타리아트, 예? 유산자, 재능 있는 사람 다 뺏어버리고, 또 지식인들은 뭔가 또 띠부르주아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어중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기생충이야, 기생충. 공산주의자들은 지식인은 기생충이에요. 뭐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돈 있는 사람 빈대 붙어가지고 뜯어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철폐하고 종교 신이 없다고 해서 물질을 가지고 무정부주의. 자, 이게 뭐가 이승만이 공산주의 본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다 깨닫고 있는 거죠. 또 공산주의를 해서 세상을 속이고 있다. 그 당시에 20년대 30년대 솔론의 볼셰비키 혁명은 세계 제1의 사건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그걸 막 따라가고 지식인들 다 열광했던 시대였어요. 네? 근데 벌써 이미 안 거죠. 그건 가짜다. 네? 세상을 속이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과 소련은 서로 연합국의 동맹국가였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래서 결국은 뭐요? 소련군이 한반도 들어가가지고 북한에다가 김일성을 세워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소련하고 협력했어. 그래서 트루먼이 협력하니까 이승만이 뭡니까? 협력하는 건 좋은데 공산주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미국인들도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랐던 거야. 공산주의 주장하는 게 진짜 좋은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인 내에서 심지어 정부기관 내에서도. 그래서 이승만이 그런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아, 저놈 저기 이상하다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승만이 얼마나 미국하고 싸웁니까? 예? 트루먼하고도 싸우고 여기 왔던 하지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하지한테는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말이지 해가지고 막 손자 나무듯이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미국이요, 네가 자유민주주의 지도자인데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로 세계를 접하고 저렇게 하니까 소련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보다 뭡니까? 이승만이 더 소련 공산주의 본질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속인다,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 특히 미국이 자꾸 소련에 양보해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유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병립할 수 없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거 잘 병립? 근데 근본적으로 병존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뭐 얘기했잖아. 내용들에서 모습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유럽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 안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사회주의적 요소를 보완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양립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같이 또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결국은 히틀러의 나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일본의 군국주의하고 똑같은 거다. 이미 벌써 이승만이 벌써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벌써 이게.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가 왔는데 그 다음에 냉전 와가지고 결국 뭡니까?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냉전이 갔잖아요. 이승만 다 아는 거죠. 공산주의는 그게 나치즘, 파시즘,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하고 똑같은 거야. 결국은 지금 개인 자유 없애고 전체주의고 독재고 얼마나 통찰력이 있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가 갑니다. 야, 어떻게 또 시간 또 탁 맞았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일까? 네, 맞네. 자, 이승만의 선택과 대한민국의 성공. 자,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했던 것은 이승만이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초석을 깔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능했던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한미동맹 요 두 가지 밑바탕이 그걸 바탕으로 삼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보니까 국제주의를 안 넣는다. 민족주의, 식민지배 경험은 다 민족주의 얘기해. 그래서 나라가 없었을 때 다 민족주의. 뭐 아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이승만은 그게 민족주의 그거는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승만은 벌써 세계를 다 안 거죠. 세계를 알고 어떻게 인류가 발전해 나가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다 알고 국제주의. 오늘날 북한 보세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주의 하다가 지금 독고라지가 됐잖아요. 저게 조선시대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저게 일제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승만은 더구나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 온다. 태평양주의를 내세웠어요. 참 이거 보면 이승만이 뭔가 좀 예지력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태평양주의라는 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막 아시아 태평양 인류 역사 문명이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에서 쭉 해가지고 이제 쭉쭉 이태리로 건너가지고 영국, 프랑스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넘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아시아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버한 사람들은 뭐 한국이 뭐 세계에 뭐 너무 오버하게 되면 또 민족주의를 빠져나가가지고 이상한 또 생각을 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당연히 이제 아시아로 오는데 우리는 사실 뭐예요? 미국의 아들이잖아요. 미국의 생산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좀 뭡니까 생산부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세계사의 적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사의 적통이 됐는데 그 뿌리, 그 씨앗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나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를
리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태평양주의를 얘기해서 그 당시에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쥐뿔도 없는데 또 그 당시 아시아는 일본 정도만 선진국가죠. 일본이 배제. 나머지는 다 뭐 빌빌빌 되는데 무슨 태평양 시대야 했는데 무슨 이승만은 뭐야? 태평양주의를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승만의 선택돼서 민주주의적 실행으로 산업화 개방화 국제화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북한은 공산 주체 뭐 우리끼리 뭐 위대한 수령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다? 성공 북한 그렇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가지고 딱 하면 이제 되는데 왜인걸 이거는 좌파 북한의 집요한 공작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게 딱 놨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간수를 못해가지고 다 뺏기고 말입니다. 고가대로 주고 말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를 망각하고 이런 뿌리를 망각하고 예? 이승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예? 그렇게 사실 뭡니까 씨앗을 터뜨려준 미국을 부정하고 지금 망국에 이르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지도자가 앞장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기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할 기회가 많았습니까? 실제 망했고 한 번이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천우신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와중에 그래도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시대를 잘 읽어가지고 했고 뒤를 위해서 박정희가 그래도 아주 독하게 독점같이 해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 형편없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교에서 전 세계 5대 양국에서 그 많은 젊은이라서 죽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서 어느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싸우려고 피를 흘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게 되면 우리가 망하고 싶으면 망할 수가 없는 게 그 대한민국의 5대 양국대주의 맞이 검은 피부, 흰 피부, 노란 피부 역사 문화도 달라 종교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딨는지 모르고 한 번도 어딨는지 이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겠다고 와가지고 그 많은 20대 젊은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요. 그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마음고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잊지 않으면 고마움,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망해. 부모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냥 그 집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는 일어난다. 이긴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뭡니까? 얼마 세계인이 이렇게 도와줬고 하늘이 함께한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11견에서 통일되어진 우리 통일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21세기 이끌 수 있는 미국이 못한 것을 우리가 대를 바톤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겠다.